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한국 근대사 첫 번째 수업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단원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단원 근대국가 수립의 노력, 1중단원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 1소단원 동아시아의 개항과 근대화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06쪽을 펴고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조선의 개항과 근대화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그 동아시아의 개항과 근대를 볼 거라는 점, 즉 중국과 그리고 일본의 이야기를 먼저 볼 거라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당시의 중국은 우리 19세기 중국 볼 건데 당시에는 청나라라고 불렸다는 것을 주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청과 일본의 개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청과 일본의 근대화 추진 경위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번 수업이 마치면 청과 일본의 개항 과정 그리고 양국의 근대화 추진 경위 및 과정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연표 살펴보실게요. 자, 40년 가면요, 1840년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했고요. 이로 인해서 난징 조약이 42년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서로 연결이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자, 54년에는 일본이 개항하게 되는데 미국이 와서 일본을 화친 조약 맺으면서 일본이 개항하게 되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61년도부터는 중국에서 청나라에서 양무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68년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되었고요. 71년에는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청과 일본이 서로 수호조규라고 하는 상호 대등한 상태에서 맺은 근대적 조약이 있겠습니다. 이것이 맺어졌습니다. 오늘의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난징조약, 미일화친조약, 양무운동, 중세서용, 변법 자강운동, 메이지 유신 이렇게 총 6가지의 오늘의 용어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청과 일본이 서양에 굴복하여 개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학습 목표 1번과 서로 연결된다는 점 한번 기억하시고요. 말 나온 김에 크게 2번 있는 청과 일본이 근대화를 추진하다.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죠? 학습 목표 2번과 연결이 된다는 점 주지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서양 세력이 제국주의라는 사상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먼저 같이 이해를 하셔야겠는데요.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곳곳을 침략하고 서로 식민지를 뺏고 빼앗기는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는 것을 여러분들 정당화하는 논리였다는 것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세계를 침략하고 식민지를 만드느냐?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 더 강하니까. 혹은 우리의 인종이 너희보다 우월하니까. 혹은 좀 더 솔직하게는 우리가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이라고 하는 이유로 등등의 이유로 제국주의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갈 텐데요. 이 제국주의를 마음속에 품고 온 이 서양 열강에 의해서 청과 일본이 개항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청의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40년에 아편전쟁이 발발했는데요. 결국에 이것이 2년여의 전쟁 끝에 영국으로부터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징조약이 체결이 됐고요. 난징조약 체결로 5개 항구가 개항이 됐고 이듬해 후먼이라는 지역에서 후먼조약이 추가적으로 체결되는데 이때 여러분들 영사재판권 최국대우가 같이 내용 들어간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이 영국이 아편전쟁 1차 이후에 난징조약으로 인해서도 자기의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프랑스랑 같이 두 번째 아편전쟁을 또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때 텐진 조약으로 결국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이 비준 과정에서 청나라 황제가 이 텐진 조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영국과 프랑스가 쳐들어오게 되면서 베이징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에서 다시 한번 조약이 체결됐고요. 베이징 조약의 내용은 텐진 조약의 내용, 베이징 내 외교관 체류 허용 플러스로 이제 베이징 조약에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항구가 개항되었고요. 이 베이징 조약 체결 과정에서 러시아가 중재를 또 했어요. 중재를 하게 되면서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라고 하는 땅을 받게 되었고요. 이 연해주는 조선과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러시아가 연해주를 할애받은 것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국경을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일본의 사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1853년이었고요. 자, 미국의 페리라고 하는 사람이 페리 제독이 배를 이끌고 왔습니다. 해서 막 쏴요. 포를 쏩니다. 한포 외교 또는 포함 외교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통상을 요구하는데 이들의 진짜 목적은 사실 청나라와의 거래고 일본은 그 전초기지에 불과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쳐들어와서 문 열어라 라고 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일본을 집권하고 있었던 에도 막부가 이것을 굴복해서 결국 개항을 하게 됩니다. 해서 맺어진 것이 미일 화친 조약 되겠고요.
그리고 4년 뒤에 정식으로 하나 더 체결하는 것이 밀소통상조약인데 여기에도 여러분들 최국대우 용사재판권이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맺은 조약들은 모두 다 여러분들 불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조약이다. 불평등 조약이라는 것이고요. 그 예시가 바로 영사재판권, 그리고 최혜국대우, 그리고 협정관세 등이 그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양 열강에 의해서 문이 뚫리게 된, 즉 개항하게 된 청과 일본은요, 저 서양 열강처럼 되어야겠다, 즉 그 근대화 정책을 펴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에선 청해, 5번에선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청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나라 같은 경우는 61년부터 아까 연표에서 봤죠. 여러분들 양무운동 시작이 됐고요. 94년 내지는 95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98년에 변법자강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꼭 나오게 되는데요.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그 배경이 개항 과정에서 서구열강의 강력한 군사력을 체감해서 그 군사적인 부분을 많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중체서용, 즉 중국의 몸을 지키면서도 서양 것은 갖다가 쓰기만 한다, 사용하기만 한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체제 변환 없이 기술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대식 군수산업, 그리고 서양식 군대, 즉 군사기술에 관련된 것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들 이제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는 운동이다 해서 양무운동이다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공부할 때는 편한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이 양무는 서양에 관한 사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일이라는 거죠. 자, 한계점 보겠습니다. 한계점요, 여러분들 체제개혁 없이 기술만 수용하는 점이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사실 좀 치사한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이 또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중앙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관리들이 제각기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만큼의 효율성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무운동이 됐는데 나중에 1894년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거든요. 그때 일본에 패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다며. 근데 정작 일본한테도 패배한다? 이것은 엄청난 상처였겠죠. 청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일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고 일어난 것이 바로 변법자강이고요. 이로써 우리도 체제를 바꿔야겠다. 입헌군주제도 만들고 그리고 의회도 설치하자 해서 체제적 변화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들 전에 힘을 갖고 있던 보수 세력의 반발이 있게 마련이죠. 그들의 반발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끝으로 일본의 근대화 과정 볼 건데요. 과정을 보시면요, 개항 이후에 개항을 직접 했던 그 막부가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입지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내부로부터의 반란으로 인해서 붕괴가 되게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 교과서는 아마 일왕이라고 써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 고집할게요. 선생님이 천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메이지 천왕이 당시에 일본의 천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천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는 하늘께서 주신 뭐 황제께서 계신다 이런 의미를 하면서 막 천왕을 막 찬양한다거나 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냥 그 나라의 용어인 겁니다. 자, 천왕, 메이지 천왕을 중심으로 한 메이지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서양을 모범으로 한 근대화가 추진되는 건데, 그 이름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유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유신은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메이지 개혁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어쨌든 용어는 메이지 그 유신이라는 점.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무사중심의 신분제. 여러분들 이 막부라는 것이요, 무사중심의 신분제에 기반하고 있었던 그런 체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제도와 그리고 조세제도는 이제 세금제도죠.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재정을 확보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다는 뜻이고요. 이 돈으로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 이와크라 사절단이라는 것을 보내는데, 이와크라 도모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교재 밑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거기에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때 또 유명한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가 되겠죠. 자, 이때 왜 갔느냐? 미국이랑 유럽에 일본이 왜 갔느냐? 그들이 맺어놓은 서양 열강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제도 문물을 시찰하기 위해서도 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 개정 논의 자체는 실패에 그쳤지만 서양 열강의 그런 문물들을 미리 봤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일본의 근대화 내지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개화 내지는 근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선택한 것은 바로 팽창입니다. 즉 침략을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먼저 북해도 지역이죠. 일본어로는 홋카이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합병해 버렸고요. 이곳에 기존에 살고 있던 아이누족을 다 몰아내 버렸습니다.
71년 가면 아까 연표에서 봤던 청일 수호조규가 체결이 됐고요. 이것은 청나라를 상대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됐다는 건데 여기는 이 대자는 상대할 대자입니다. 대할 대자죠. 큰 대자 아니에요. 청나라를 상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74년엔 타이완 침략했고요. 그리고 이듬해에는 운요호 사건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조선 지역을 또 침략하게 됩니다. 그 운요호 사건을 통해서 조일수호 조규, 굉장히 유명한 조약인데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이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되겠습니다. 그리고 류큐 침략해서 이곳에 오키나와현을 설치하면서 일본이 침략의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의 개항과 근대화,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